마음 쉼터 구독자 여러분, Tại sao anh lại đối xử 안녕하세요. với em như 만약 vậy?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Tại 남편이 sao anh lại 쇼 đối 좀 xử với em như 그만해라고 vậy?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임신 3개월, 지독한 알레르기 발작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날 밤, 의사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첫사랑의 맹장수술이 더 중요하다며 저와 뱃속의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가 마주한 광경 앞에서 그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제가 사랑하던 라벤더 오일과 참나무 향이 감돌던 저희의 저택은 그날따라 숨막히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 백합 향기, 목구멍이 타는 듯 가렵기 시작했고 두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천식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겪어본 그 어떤 발작보다도 격렬했죠. 1시간 전 남편 민준의 첫사랑이었던 유진이 들고 온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실크 원피스에 청순한 화장을 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마치 한 폭의 그림 속 여신처럼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제가 극심한 꽃가루 알레르기, 특히 백합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속에서 늘 보아왔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언니가 꽃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거대한 꽃다발을 제 쪽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언니, 임신 축하드리려고 특별히 제일 크고 예쁜 걸로 골랐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꽃다발을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민주는 병원에서 중요한 당직 근무 중이라 집에 없었죠. 이제 그 꽃다발은 제 생명을 빨아들이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달려가 침대 머리맡에 늘 두던 천식 호흡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호흡기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약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약을 전부 버린 겁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발코니 창문으로 달려가 바깥의 신선한 공기라도 마시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 잠금 장치가 굳게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밀어보았지만 창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갇힌 겁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향기와 함께 제 집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민준이 있어. 그는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외과 과장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그가 날 구해줄 거야. 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후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 바빠.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민준 씨, 당장 와줘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백합꽃 때문에 숨이 막혀요. 여보,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기도 있어요. 이제 겨우 3개월인데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잔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쇼 좀 그만해. 오늘 유진이 집에 부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관심 끌려고 그깟 알레르기 핑계대는 거 이제 좀 그만하지?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해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닥쳐. 민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유진이 지금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가. 나 지금 바로 수술실로 데려가는 중이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방해하지 마. 뚜뚜뚜 규칙적이고 차가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 뱃속에서 제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우리 아이의 희망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울리는 전화 끊김 소리는 비명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가 저더러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유진의 맹장염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점점 더 거세지는 호흡 곤란과 뒤섞였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내 아이가 죽게 둘 순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가슴의 경련을 억누르며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 저택의 주소와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천식 발작이에요. 알레르기 쇼크. 임신 3개월이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화기 넘어 여성 상담원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산모님.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산모님 남편분께서 근무하시는 한국대학교 병원 소속 차량입니다. 5분, 늦어도 7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버텨주세요. 5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분만 버티면 나와 내 아이는 살 수 있어.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휴대폰을 꽉 쥐고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1초, 1초를 세었습니다. 1초가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무렵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119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님, 아까 그 상담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산모님 댁으로 가던 구급차가 방금 긴급히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재배치라니요. 제가 위급하다고요. 한국대학교 병원 민준외과 과장님의 직접 지시였다고 합니다. 상담원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의 VIP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며 그 구급차를 즉시 돌리라고 요청하셨답니다. 극히 위급한 맹장 수술이라고. 시스템에서 급히 다른 지역의 구급차를 배정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예상 도착 시간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산모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25분. 저는 5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역시 당신이었어. 나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구급차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그는 아내를 구하러 오는 대신 그 차를 돌려 유진을 데리러 가게 한 겁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우리 아이의 3개월 차 초음파 사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유진이 돌아온 후부터 민준이 유독 짜증이 늘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 그깟 천식 따위가 내가 하는 생사를 오가는 수술에 비할 바가 돼? 나한테 짐 좀 되지 마. 저는 그저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고 우리 아이는 그저 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막과 함께 찾아온 고통이 정신을 잠시나마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안 돼, 살아야 해. 살아서 그에게 물어야 해. 왜 우리 모자에게 이토록 잔인했는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쯤 마침내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맡았던 냄새. 한때는 구원의 상징이라 여겼던 그 향기가 오늘따라 제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저는 급히 들것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바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가며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비명, 울음소리, 기계음,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도착했으니 살 수 있을 거라는 단 하나의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환자 급성 호흡곤란,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임신 3개월, 동공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이 주변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중환자실로 막 옮기려 할 때 한 사람이 팔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딱딱한 얼굴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쪽 관찰실로 옮기세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위급합니다. 저를 옮기던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안 보이세요?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수간호사는 저를 흘긋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전문 호흡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이미 VIP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잠환자 VIP 수술실이요. 민준 과장님 지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매우 위급한 맹장 수술이라 모든 걸 그 수술의 최우선으로 지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VIP 맹장 수술, 민준 과장님. 세 단어가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몸이 가볍게 경련하기 시작했고 가슴은 두 개의 바위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세상에, 다들 미쳤어요. 바로 그때 분노에 찬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경을 쓴 하얀 가운 차림의 청년, 단정한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님, 이분은 민준 과장님 아내분이시잖아요. 그는 수간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호흡곤란 환자를 관찰실로 보내라고요. 어떤 맹장 수술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당신들 의사로서의 양심도 없어요? 수간호사는 젊은 의사의 분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훈 선생님, 이건 민준 과장님의 명령입니다. 전 지시를 따를 뿐이에요. 저 위 VIP 수술은 어떤 VIP요? 그 여자 맹장 수술은 VIP고 과장님 아내 목숨은 아닙니까? 지훈이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분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단호하게 제 들것을 붙잡았습니다. 환자분,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데리고 길고 차가운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의 불빛이 점점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보다 소독약 냄새가 훨씬 더 짙은 수술 구역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제 들것을 벽에 바짝 붙여 세웠습니다. 맞은편에는 VIP 수술실, 수술 중이라는 글씨가 적힌 거대한 강철문이 있었습니다. 누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우는 제게 말하고는 온 힘을 다해 강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소음이 수술 구역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몇 명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녹색 수술복 차림 그대로 마스크는 턱까지 내린 채였습니다.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소란이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권위와 낯세만 가득했습니다. 과장님, 사모님께서
지훈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 누나가 위독합니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곧 숨이 텄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민주는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민이나 걱정 하나 없이 그저 귀찮다는 듯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또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자네같이 풋내기가 뭘 알아. 저 사람 천식으로 죽을 일 없어. 관심 끌려고 쇼하는 게 특기라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저더러 쇼를 한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시란 말입니다.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난 지금 복잡한 수술 중이야. 민준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 환자가 더 중요해. 응급실로 돌아가. 징계받기 싫으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말을 마친 민주는 등을 돌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과장님, 지훈이 분노에 찬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목숨은 정말 상관없으십니까?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안팀 불러. 저 친구 당장 끌어내. 수술 구역 질서를 어지럽히잖아. 강철 문이 쾅 닫히고 저는 절망과 함께 밖에 갇혔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보안 요원 2명이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내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 차가운 들것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지훈을 끌고 갔고 VIP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주는 자신의 첫사랑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내인 저는 버려진 고장난 물건처럼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가슴은 거대한 돌에 짓눌린 듯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게 손짓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끝인가 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어떻게든 2명의 보안 요원에게서 벗어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숨가쁜 질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제게 달려왔습니다. 누나를 이대로 둘 순 없어요. 그는 저에게가 아닌 스스로에게 외치듯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술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들것을 잡고 응급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으면 제가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가로질러 아까의 혼란스러운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간호사는 지훈이 저를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 선생님, 비켜요. 지훈이 소리치며 저를 기본적인 장비 몇 개만 있는 작은 관찰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겁에 질려 구석에 모여 있는 젊은 인턴 간호사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환자가 지금 숨을 거두고 있어요. 그냥 서서 죽는 걸 지켜볼 겁니까? 지훈의 말은 마치 전기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간호사 몇 명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입술을 깨물고 방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둘러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져왔고 다른 한 명은 기도삽관을 준비했습니다. SPO의 70%입니다. 태아 심박동도 약해지고 있어요. 인턴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문 호흡기는 전부 VIP실로 올라가서 없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동 호흡기라도 써요. 지훈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볍게 경련하는 와중에도 신속하고 능숙하게 기도삽관을 했습니다. N부백자요. 빨리.
폐 속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의 얼굴과 앳되지만 결의에 찬 인턴 간호사들의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남편, 제가 가장 사랑했고 저를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서연 누나. 엠부백 소리 사이로 지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 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 그래.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을 수 없어. 살아야만 해. 숨 막히는 관찰실 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와 인턴 간호사들이 교대로 엠부백을 짜는 고단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땀이 흥건한 채였습니다. 지훈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방은 생명의 섬이었습니다.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세상은 우리를 잊은 듯 했습니다. 다른 의사 한 명 찾아오지 않았고 수간호사 한 명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준의 명령이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겠죠. 그들은 귀찮은 환자인 저와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조용하던 복도 밖에서 엘리베이터 소리와 함께 들것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 수술실 문이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짜증이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다정함마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이제 좀 괜찮아? 많이 아팠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반쯤 열린 관찰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들것 옆에 서서 걷고 있었고 그 위에는 유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유진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착하다. 이제 푹 쉬어. 수술 잘 끝났으니까 괜찮아. 회복실로 데려다 줄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사모님은 관찰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민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성가시게 하네. 일단 거기 그대로 둬. 나 유진이부터 옮기고. 그는 제가 누워있는 이 방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정말 먼지 한 톨만도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가슴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서 희미하게 울리던 태아 심박 측정기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더니 이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화면 위에서 약하게 파동치던 신호는 차가운 일직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선생님, 엠부백을 짜던 간호사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태아 심박이 멈췄어요.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화면으로 달려갔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민준도 그 비명을 들었는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은 문을 박차고 나가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장과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핏발선 눈, 그러나 비명이 아닌 무섭도록 고요하고 부서진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과장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텅 빈 병원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귀찮음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혼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가 방 안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들것에 누운 유진을 내버려 둔 채 관찰실로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오랜 산소 부족으로 피부는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인턴 간호사들은 여전히 제게 엠부백을 짜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태아 심박 측정기는 차가운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화면을 노려보다가 지훈이 가져온 휴대용 초음파 기계를 낚아챘습니다. 수술용 메스를 잡을 때 항상 안정적이던 그의 손이 이제는 덜덜 떨리며 제 배 위에 급하게 젤을 발랐습니다. 그는 직접 탐촉자를 움직이며 흑백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침묵, 생명의 신호인 심장 박동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부정과 공황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날 속인 거야. 겨우 3개월이었어. 날 해치려고 연기한 거라고. 그는 갑자기 지훈에게 달려들어 젊은 동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지? 네가 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어떻게 처치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냐고.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경멸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한테 물으십니까? 가서 과장님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과장님 아이를 죽인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의 애원을 무시한 것도 당신이고 구급차를 빼앗아간 것도 당신입니다. 고작 맹장 수술 하나 때문에 최고의 의료진을 독점한 것도 당신이에요. 아내가 바로 몇 걸음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 아직도 사람입니까? 지훈의 모든 말은 죄를 부정하려던 민준의 이성에 내리꽂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손이 오늘 바로 자신의 아이를 간접적으로 죽인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능 있고 냉정하며 자신만만했던 외과 과장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실패한 남자, 죄 많은 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지훈의 비난과 눈앞에 적나라한 진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야, 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화를 내고 쇼를 했어. 난 이번에도 그냥 평소처럼 그런 줄만 알았다고. 지훈이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과장님은 의사 아닙니까? 뭐가 화를 내는 거고 뭐가 급성 호흡곤란인지 구분도 못하십니까? 아니면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유진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까? 지훈의 말은 민준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서연이라도 살려주게. 제발 부탁하네. 이제 와서 아내 생각이 나십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과장님처럼 비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을 마친 지훈은 민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간호사들과 함께 급히 저를 근처 응급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수간호사는 구석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민준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늘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던 그 남자가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결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아이는 사라졌고 제 사랑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마취약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는 동안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당신이 어떤 육체적 고통도 겪지 않게 해줄게. 물이 떠난 제 그때의 약속이 어째서 지금은 이토록 잔인한 거짓말처럼 들리는 걸까요? 제가 깨어난 곳은 온통 새하얀 낯선 방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익숙했지만 구역질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삽관을 한 탓인지 목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조금 움직이자 가슴과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기계들이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제 몸에는 수많은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텅 비어버린 허전한 공허함을. 저는 천천히 배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작은 생명을 품고 살짝 불러왔던 그곳이 이제는 얇은 환자복 아래에서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 없어. 그 진실이 소란스럽지 않게 비명 없이 차가운 물처럼 온몸의 세포로 스며들어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양쪽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여운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햇빛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엄마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억울하게 떠나야 했던 내 아기. 처음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 화면 속의 작은 점을 보며 민준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고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르다고 말렸음에도 그는 손수 아기용품을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매일 밤 제 배에 대고 속삭이며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 아이를 향한 그의 기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과 기대조차도 그의 이기심과 첫사랑을 이기기엔 부족했던 걸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나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침묵의 질문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태아가 너무 오랫동안 산소 부족 상태여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꺼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누나의 생명도 위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 있는 동안 민주는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그를 격리했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 저를 마주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지훈만이 제 병실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상태를 확인하고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뒤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 감사팀에 모든 사건의 경위를 보고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지훈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 이 일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내용을 짚어주었습니다. 누나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왜 최고의 의료진이 전부 차출되었는지 아세요? 단순히 유진이 민준 과장님의 첫사랑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은 이 병원 이사회의 대주주 중 한 명의 딸입니다. 그녀의 수술은 단순한 맹장 수술이었지만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민준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옛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유진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겁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대주주, 잘 보이기 위해.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건 도박판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부부간의 의리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양심까지 팔아넘기며 승진의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길을 닦아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와 제 아이의 목숨을 도박에 걸었던 겁니다. 그는 모든 걸 계산했던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천식이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누나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진실은 벌거벗겨진 채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은 어째서 이토록 차갑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민준의 세상에서 사랑은 그저 장기판의 말이었고 저는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를 다정하게 돌보던 민준의 모습,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기뻐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저를 차갑게 죽음으로 내몬 그의 모습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괴물을 사랑했고 잔인할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시 잠들었을 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사회에 애원했거나 어떤 인맥을 동원해 저를 만나러 온 것이겠죠.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하얀 의사 가운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완벽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차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눕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두 단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아이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제게 안겨준 배신과 고통을 지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민준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술건은 유진이 아버지가 원장님께 직접 전화를 했어. 나도 압박을 받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난 그냥 내 천식이 평소처럼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는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압박을 탓하고 자신의 안일함을 탓했지만 정작 제 애원을 무시하고 저더러 연기한다고 몰아세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잊은 듯 했습니다. 내가 또 괜히 화가 나서 평소처럼 쇼하는 줄 알았지. 누가 알았겠어. 민준이 중얼거린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굼돌아 그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극한의 차가움만이 존재했습니다. 쇼. 저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난 지난 몇 년간 어리석고 눈먼 아내 역할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했죠. 당신도 대단한 배우였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잖아요. 당신의 연기가 너무나 훌륭해서 난 그게 진짜인 줄 믿었어. 축하해요. 민준 씨. 당신이 이겼네요. 민준은 제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기회.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를 줬나요? 민준 씨, 아니면 그 아이의 기회는 당신의 승진 기회와 맞바꿔 버렸나요? 민준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뒤늦은 눈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냥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줘. 난 아이를 잃었어.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그는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고 따뜻함과 안식처를 찾았던 그 손이 이제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에 댄 듯 손을 뺐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라고 칭하자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차갑고 단호한 거리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그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서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걸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더럽게 느껴지니까. 진대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를 잃은 고통을 홀로 견뎠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가 급히 올라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그저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침묵이 가장 어두웠던 나날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건강이 좀 더 안정되자 저는 어머니께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습니다. 민준이 다시 저를 찾아온 날, 그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따끈한 갈비죽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죽을 내려놓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운 차리게 뭐라도 좀 먹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몸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펄럭이며 민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사인해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굵은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당신이 날 죽게 내버려 뒀을 때부터, 아니면 내 아이가 숨을 멈췄을 때부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거기에 사인해요. 당신에게 하는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우리 사이에 더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민주는 이혼 서류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애원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결혼, 이 사랑,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극도로 긴장된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연한 하늘색 환자복을 입은 유진이 휠체어에 앉은 채 간호사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화장을 한 채 창백하고 가련해 보였지만 눈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서연 언니, 유진이 아기 고양이처럼 가냘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잠깐 보러 왔어요. 민준은 유진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혼 서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쉬어야지. 민준은 나무라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보지 않고 선량한 척하는 눈빛으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참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언니가 백합 알레르기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전 그저 언니 축하해주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가져온 것뿐인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민준 오빠도 그냥 저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 맹장이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오빠는 의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언니, 오빠 원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탓하세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연약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의도치 않게 비극을 초래한 가련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민준의 행동을 변호하고 남편의 숭고한 사명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아내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선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꽃을 가져온 것뿐이라고요. 유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천식 호흡기 약이 전부 비워져 있었던 건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방 발코니 창문이 이상할 정도로 굳게 잠겨 있었던 것도 분명 우연이었겠네요. 제 질문은 그녀의 연극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되섰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이 더듬거리며 순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도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무슨 헛소리야. 왜 유진이를 탓해? 유진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탓한다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난 누구를 탓하는 습관 같은 거 없어요, 민준 씨. 난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저는 탁자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실에 작은 보안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당신에게 아직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카메라라는 단어에 유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진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야? 못 믿겠어요. 그럼 직접 보세요. 그녀의 우연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그날 우리 집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유진이 거대한 백합 꽃다발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는 제 침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침실 문은 카메라 각도 밖이었지만 몇 분 후 그녀는 제 천식 호흡기를 손에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유진이 발코니로 나가 호흡기를 거꾸로 들고 공기 중에 모든 약을 분사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일을 마친 그녀는 텅 빈 호흡기를 화분에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극도의 실망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굳어있는 유진에게 쿵 돌아섰습니다. 유진아, 설명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질책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성녀의 가면이 찢겨나가자 유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탄들었습니다. 눈물 젖었던 눈은 이제 증오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맞아.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병실의 공기를 찢는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녀는 충격으로 굳어있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아내가 되고 오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은 나였어야 해. 저 여자가 아니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깟 작은 오해 때문에 오빠는 서둘러 전현을 대용품으로 찾았잖아. 전현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운 좋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 말고는. 유진의 아기의 참말은 저뿐만 아니라 민준에게도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대용품, 운 좋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유진아. 민준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유진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가 늘 지켜주고 싶어 했던 연약하고 다정한 여인은 이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유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오빠를 사랑해서 미쳤다고. 오빠가 전현 옆에서 행복해하는 거, 전현과 아이를 가지려는 거, 난 견딜 수가 없었어. 난 5년을 기다렸어, 민준 오빠. 저 여자가 가장 심하게 발작할 날을 기다렸다고. 이 기회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저 여자만 죽으면 오빠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잖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광기 어리고 뒤틀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병적인 사랑으로 위장된 음모의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유진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기말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살인자를 도울 뻔했습니다. 병실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과 맹목적인 사랑을 울부짖었고 민주는 넋이 나간 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와 유진이 함께 만든 연극은 결국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봤지? 전부 저 여자 짓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난 저 여자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모든 죄를 유진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삼각관계의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경멸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액줄을 뽑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제가 묻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숨도 못 쉬고 있을 때 당신이 제 애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저 여자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민준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으로 유일한 구급차를 돌려서 저 여자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나와 내 아이가 그 25분의 지옥을 겪었을까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인간적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독점하고 나를 2시간 동안 복도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내 아이가 죽었을까요? 민준 씨. 제 모든 질문은 그의 나약한 변명을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이야말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우리 모자를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사람이에요. 저 여자가 주범이라면 당신은 자기 아이를 죽인 공범이라고요. 당신들 둘 다 똑같이 더럽고 악랄해. 제 말은 민준의 모든 변명을 잠재우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벌거벗겨진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자 더 이상 어떤 가면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진도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이 공들여 세운 계획과 죽기 살기로 되찾으려 했던 사랑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민준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범죄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의 휠체어를 밀어주던 간호사는 겁에 질려 어느새 밖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오직 우리 셋 스스로 만든 비극에 잠긴 세 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의 실체를 벗겨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 역시 패배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5년의 청춘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 민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인해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사인하고 나면 내 인생에서 꺼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아수라장을 보셨습니다. 넋이 나간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유진과 이혼 서류 옆에서 무너져 내린 민준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따뜻한 겉옷을 걸쳐 주셨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곧장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때 존경했던 동료이자 과장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과장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와 경찰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셔야 합니다. 민준은 끌려갔고 유진도 보안요원의 감시 아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방은 마침내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침대에 앉히셨습니다. 제 헝클어진 머리를 안타깝게 쓸어주시며 붉어진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니?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팔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익숙하고 평온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나약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 어머니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저는 죄 없는 제 아이를 위해, 부서진 결혼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골에서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고단한 얼굴에는 극도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연락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순박하고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몸을 돌려 급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저는 놀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자식 만나러 간다. 아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급히 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병원 보안요원 2명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민준을 아버지가 막아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민준은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네 장인일세, 아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이 자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평생 밭일만 알고 세상 물정 모르던 남자가 오늘 딸의 공평을 되찾기 위해 외과 과장인 사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들어 민준의 뺨을 때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주먹은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때리는 대신 옆에 있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버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자의 넓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뒤에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한테는 아빠랑 엄마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소라는 금세 병원 전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유능한 외과 과장이 시골 농부인 장인에게 멱살을 잡혀 욕을 먹고 대주주의 딸은 보안요원의 감시 아래 끌려가는 모습. 끔찍한 음모와 한 가족의 비극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내부 여론의 압박과 병원 역사상 최악의 의료윤리 스캔들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자격으로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은 유진이 창문을 부수는 장면까지는
담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의적인 가해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제게 연기한다고 소리쳤던 통화 녹음과 119 상황실에서 받은 구급차 출동 지연 기록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도왔던 지훈과 인턴, 간호사들은 상부의 압박을 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독한 상태로 실려왔을 때부터 민준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그다지 위급하지도 않은 맹장 수술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독점했던 사실까지 모두 증언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병원의 신뢰는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의료계의 핵심 가치인 의료 윤리를 건드린 문제였습니다. 외과 과장이 사적인 감정과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심 때문에 아내와 아이의 생명을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권력가였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딸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병원이 타격을 입는 것도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았습니다. 제 죄 없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사방에서 밀려드는 압박에 병원 이사회는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가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병원 내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모두 민준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짓밟은 리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민준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위해 무기한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가 양심과 아이의 목숨을 팔아 얻으려 했던 과장 자리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장외과에 떠오르는 별, 모든 이의 눈에 완벽한 남편이었던 그는 하루아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환자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재능 있는 의사가 의료 윤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보석으로 풀려난 후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여론과 법을 피해 해외로 요양을 보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 때문에 몰락한 남자를 버렸습니다. 그날 그녀가 울부짖었던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받기만 할 줄 아는 이기적인 감정이었던 겁니다. 민준이 쓸모 있을 때는 그에게 매달렸고 그가 무너지자 즉시 손을 털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었지만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악당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지만 제 안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단다. 하늘에 맡기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외손주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증오에 빠져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 저는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이곳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마지막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병원 전체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가 살던 저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을 제게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요구였지만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산 것이었고 다른 재산들도 제가 알뜰하게 관리하며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아이를 그리고 믿음을 앗아갔으니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직업,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흥정할 자격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제가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수십 년은 늙어 보였고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제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가 사주었던 사치품과 비싼 드레스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병실을 나서 민준을 지나칠 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 나는 글도 모르는 시골 늙은이라 아는 게 별로 없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지. 바람을 심으면 태풍을 거두는 법이야. 자네는 자네 손으로 자기 행복을, 내 딸 인생을 망가뜨렸어. 이 빚은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걸세. 말씀을 마친 아버지는 돌아서서 저를 부축하셨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평생 그를 따라다닐 죄책감과 함께 민준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마도 민준이 더 이상 잃을 것도 다툴 기력도 없었기 때문에 제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에 동의했을 겁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날은 예진비가 계속되던 끝에 찾아온 보기 드문 맑은 날이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어머니가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딸. 오늘부터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인생. 앞으로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려 할 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스포츠카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평소처럼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는 도발적이고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봤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여전히 잘 살아. 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네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조용히 그녀를 잠시 쳐다본 후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은 텅 비고 뒤틀린 한 인간에 대한 연민. 그녀는 돈도 있고 주변에 다른 남자들도 많겠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녀가 저지른 짓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유령이 될 테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 유진, 병원,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이제부터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이 도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시끄럽고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라 믿었지만 결국 거짓으로 지어진 금빛 3장에 불과했던 저택을 팔았습니다. 집을 판 돈과 원래 제 몫이었던 재산을 모두 챙겨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외버스가 우리를 태우고 화려한 도시를 떠났습니다. 높은 빌딩과 현란한 네온사인이 점점 뒤로 멀어지고 푸른 논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시골의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한 향기였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집은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당 앞에는 보라색 부겐빌레아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아궁이에는 그 으름이 묻어 있고 낡은 대나무 식탁과 의자, 그리고 익숙한 다구는 소리까지. 저는 외과 과장의 아내가 아닌 그저 부모님의 귀한 딸 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의 첫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수군거리는 소리를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모님의 밭일을 돕고 텃밭을 가꾸거나 그저 갯마루에 앉아 낡은 책을 읽었습니다. 육체노동과 소박한 삶이 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무의식 중에 배를 만지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 텅 빈 느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잎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없는 사랑이 제게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는 작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 줄 겁니다. 아이가 천국에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는 더 잘 살아야 했습니다.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삶은 제가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미소였지만 더는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갓 대학을 졸업했던 제가 샀던 공무원 시험 수험서였습니다. 그때는 꿈과 포부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책 표지에 먼지를 털어내고 누렇게 변한 책장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제 꿈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제 지식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거의 꿈에 다다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재능, 그리고 달콤한 약속으로 제 어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중요한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를 위해 꿈을, 가족을, 친구들을 버리고 홀로 도시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천국이라고 믿었던 삶. 하지만 그 천국은 무너졌고 저를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 때문에 제 미래를 모두 잃어버렸던 겁니다.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과 놓쳐버린 꿈이 아쉬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어머니가 들어오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오래전 꿈은 뒤에 남겨졌지만 이제 다시 주워들 겁니다. 쓰레기 같은 남자의 배신 때문에 제 미래 전체를 망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다시 공부하겠다는 결심은 제 안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부모님의 집안일과 밭일을 돕고 밤이 되면 온 마을이 잠든 후에 홀로 등불 아래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5년 동안 손을 놓았던 지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끈기와 결심만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공부가 너무 힘들 때는 읍내 작은 공원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나무가 많고 맑은 연못이 있어 머리를 식히기에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호숫가 벤치에 앉아 공부한 내용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얀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대신 단정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훨씬 젊고 풋풋해 보였습니다. 지훈 선생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지훈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우리 동양이었네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잔물결이 이는 호수 표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나니 그곳 환경에 염증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직하셨다고요? 하지만 선생님 일은 아주 잘 풀리고 있었잖아요. 잘 풀렸지만 즐겁지는 않았어요. 지훈이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건 때로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민준 과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 작은 개인의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의료 윤리를 지키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의원은 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그가 웃었습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 진료해드리고 있어요. 그나저나 서연 누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보다 조금 마르신 것 같네요. 그의 걱정 어린 시선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1, 3,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훈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평온함과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는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께 파스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어머니께 약초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관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예전에 도시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안부를 묻던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 그냥 말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전 남편 얘기야. 친구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 아주 비참하게 지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사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한때 제 반쪽이었던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직무 정지 이후 민주는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결국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고 의료 윤리를 상실한 의사를 받아줄 병원이나 의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의 경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급 차와 명품들을 팔았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제 이름과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럼 유진은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민준이 망하자마자 바로 버렸지. 요즘은 다른 재벌 2세랑 사귄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 부류는 돈밖에 몰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과응보. 이것이 민준이 짊어져야 할 업보일까요? 그는 명예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세상의 경멸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한 한 재능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 슬펐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과 양심을 잃어버린 한 인간을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 대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혹독할 뿐입니다. 고향에서의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며 제 안의 슬픔을 씻어주었습니다. 저와 지훈의 관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그저 친구처럼 오빠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끔 그는 좋은 책을 가져다 주며 예전 환자가 의원에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토종닭 유정란 한 바구니를 가져오며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을 너무 많이 낳아 다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무척 아끼셔서 그가 올 때마다 꼭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엉뚱하고 철없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지훈은 그저 조용히 들으며 가끔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저 역시 아버지가 이 착하고 진실된 청년 의사를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지훈이 저를 골목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연 누나, 지훈이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누나 마음에 아직 상처가 많다는 것도 알고요. 제가 감히 과거를 잊으라고 하거나 당장 마음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서연 누나, 저 누나를 좋아해요. 아마 응급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누나 눈에서 본 강인함, 누나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은 화려하거나 꾸며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비극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실된 감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두려움은 여전히 유령처럼 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그가 실망하고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존중할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요.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의 길고 마른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도청 법무과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님은 축하하기 위해 진수성찬을 차리셨고 지훈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일은 저를 바쁘게 만들었고 과거를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꿈과 경력을 가진 여자로 저와 지훈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한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마르고 남루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서연아, 잊고 싶었던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세련되고 품이 있던 외과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마치 거린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으로 풀려 있었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너를 계속 찾았어. 드디어 만났구나. 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더는 할 말 없어요. 왜 없어? 민준이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제발 날 용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될까? 그는 더럽고 마른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너한테 더 잘할게. 전보다 더 사랑해줄게. 우리 다시 아이도 가질 수 있잖아. 서연아. 그의 말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몇 마디 사과와 몇 방울의 눈물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리 가. 저는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지만 민주는 광기 어리고 집요한 눈빛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마. 그가 흐느꼈습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알아. 넌 날 잊을 수 없어.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그의 팔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어느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민준을 밀어내고 다른 손으로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럽게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서 증오로 변했습니다. 넌 누구야?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일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민준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훈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당신 아내가 아니고 당신은 이분을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손가락질했다가 그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저놈이랑 같이 있는 거야? 날 배신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등 뒤에서 나와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감이 전해졌습니다. 제 행동은 만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주는 우리가 굳게 잡은 손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친 희망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슬프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잘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날 버리고 떠나는구나. 모두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고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민준이 사라진 후 지훈이 걱정스럽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 후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민주는 다시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고. 그는 살아 있었지만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을 겁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유진은 신문에서 그녀와 그 재벌 2세가 대규모 금융사기단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재산 횡령죄로 그녀는 아주 긴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딸을 법의 심판에서 구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저와 지우는 공식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 대신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고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처럼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언제나 제 곁에서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골목 어귀의 등나무꽃이 보랏빛으로 만개했을 때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울 정도로 익숙한 느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게는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배를 감쌌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매일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의 천사. 이번에는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오늘도 마음 쉼터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